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2022 부동산 하락의 정확한 진단, 궁금증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깡통 주택 세입자 경고음, 강서구 전세가율 96.7%. 하락장에 대부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매매가가 떨어지면서 전세가와 매매가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매가가 나중에 전세가 밑으로 내려가는 또는 깡통 전세가 나타나거나 또는 전세가 자체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돈을 전세입자에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매 현상이 나타나고 주택가격이 붕괴가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런 모습이 전국 곳곳에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사지도 팔지도 못해 매도 매수자 동상이몽의 거래 뚝. 매도자들은 작년 환상에 빠져서 지금 매도 호가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제 급한 매도자들은 인력씩 낮춰서 이제 매도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간혹 거래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분위기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대부분의 매도자들은 작년의 환상에 빠져서 아직 매도 호가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얼마 못 갈 것 같습니다. 이제 급한 매도자들은 가격을 내릴 것이고, 실제 거래된 가격, 지정 거래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만 나와야지 매수자들이 매수하려는 의지를 보일 것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하락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거래절벽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1월에 1090, 2월에 814, 3월에 1043. 이때는 이제 대선 때문에 잠깐 반등한 거죠. 기대감에. 4월에 1751대 이때까지. 올해 1738. 그리고 6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원래대로 907건. 7월에 613건. 이제 8월에 얼마 안 남았는데 7월도 1000건 밑으로 될 것 같습니다. 역대급 지금 거래 냉각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3년 6개월 만에 25개구 모든 구에서 하락을 했고 갈수록 낙폭이 커지고 있다. 또 아파트 매수 심리는 1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더니 3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금 셋째 주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 아파트 가격은 마이너스 0.09% 하락해서 전주보다도 좀 더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가 나타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서초구마저도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선 거죠. 서초구가 마이너스 0.01. 근데 실제 지금 뭐 네이버에 나오는 호가 그 정도는 절대 거래가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10억 아파트면 지금 호가가 10억이 나와 있으면 지금 뭐 9억 뭐 이렇게 돼야지 거래가 됩니다. 적어도 10% 이하. 저도 실제 지금 이제 알고 있는 부동산들에게 지금 막 연락이 오고 있는데요. 실제 호가보다 본인들이 한 물건 한두 개 정도는 올리지 않고 실제 내부에 있는 호가보다 한 10%, 5에서 10%싼 것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라고 연락이 오는데 실제 저도 안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보다 20, 30%는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절대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인중개업소 신규 개업 3년 만에 최저. 대도시 폐휴업도 집중이 돼 있다. 지금 신규 개업도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신규 공인중개사업소가 지금 1074개로 2019년 994개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10개월 2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죠. 그리고 7월 한 달 935개 업소가 폐업하고 78개 업소가 휴업했다. 거의 1000개 업소가 폐휴업을 했습니다. 거의 거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사무실 임대료, 공인중개사 사무실 임대료도 안 나오고 있어서 이 휴업을 하고 폐업을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혼란스러운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재건축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스터 플랜을 2024년에 발표한다고 그렇게 공표를 했죠. 그러면서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이번 정부 내에는 안 되겠다. 그런 심리가 팽배하면서 다시 리모델링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가 이번 정부에서 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나와서 언론 플레이하면서 수습하고 있는데 그런 발주를 내고 이제 착수한다고 해도 실제 마스터 플랜 자체가 세워지는 게 2024년이기 때문에 마스터 플랜 이제 세워지고 법안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후 절차들 진행하다 보면 적어도 1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2024년 이후 10년이니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기 신도시들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죠. 더구나 좀 쉽지가 않은 게 1기 신도시의 대부분의 용적률이 169에서 226입니다. 일반적으로 용적률이 200%가 넘어가면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낮아집니다. 대부분 한 130에서 150, 170, 이 정도까지는 용적률이 좀 메리트가 있는데 지금 분당이나 일산 정도만 한 170에서 80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 1기 신도시들 중동, 평촌, 삼본 이런 데는 다 200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조금 속도가 빠르죠. 금리 불안에 어제도 0.25%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기준금리가 2.5%, 미국도 2.5%죠. 9월 달에 미국의 FOMC 회의가 있고 추가 금리 인상이 있는데 미국이 지금 0.5에서 0.75% 인상이 예상이 됩니다. 그럼 미국은 단번에 3.0% 이상이 되죠. 우리나라는 2.5%, 갭이 너무 큽니다. 저희가 이제 아직 두 번의 금리 인상이 있는데 적어도 0.25% 이상 두 번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도 3에서 3.5% 사이가 되지 않겠나. 정말 금리가 2012년부터 이렇게 내려갔었는데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정말 빠릅니다. 이거 못 버티죠. 이때 지금 엄청나게 연골로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샀는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 이자 부담이 거의 한 30%, 40% 이상씩 늘어나게 되거든요. 못 버팁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을 보게 되면 그 금리 불안에 지금 종부세도 다주택자들 지금은 가구 기준인데 가액 기준으로 바꿔준다고 했고 기타 종부세 완화 법안들을 내놨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저가 지방주택, 산속주택 등 종부세 주택수 산정에서 빼주는 특례, 그리고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으로 상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원래 올해 혜택을 주기로 했었는데 지금 여야가 대립을 하다 보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구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 실무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원래는 이달 20일 지난주까지 됐어야 되는데 법안 처리를 훌쩍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상당수 납세자가 개정안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세금 고지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 수준으로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요번에 이제 정권을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 완화 대책을 냈지만 이게 법안을 통과할 수 있겠나? 이거 외에도 가구수 중심을 지금 가액 중심으로 바꾸는 거라든지 일단 전체적으로 종부세를 완화하는 게 지금 법안을 통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금 서울을 보면 서울은 이렇게 지금 소폭 매매인데 매매 물량이 지금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보면 월세가 증가했죠. 그리고 전세 물량이 월세는 증가하고 전세는 소폭 감소하고 매물이 좀 소폭 감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때 종부세 완화를 좀 받으려고 사람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도 있고 또 실제 매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월세로 돌리거나 전세로 돌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매물을 거둬들이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은 이렇게 아마 갈 겁니다. 이렇게 월세는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물이 계속 줄어들어서 아파트 값을 올릴 일은 전혀 없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컨드 하우스 열풍도 지금 시급합니다. 근래에 강원도와 전북이 속초, 강릉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이제 강원도도 가격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작년과 올 이제 상반기 불꽃을 태우면서 오르지 않았던 반등 상승을 하고 나서 이제 확실히 하락 조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면은 속초 디오션 자이가 84제곱미터 분양권이 지난달 5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는 작년 8월에 거래된 가격 8억 2천만 원 대비해서 약 한 2억 8천만 원이 지금 빠진 것입니다. 속초도 그렇죠. 그리고 속초 동명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 여기 대장이죠. 작년 5월 10일에 6억 8천만 원에 거래되는 게 34층이 1월 지난 5월 10일에 6억 8천만 원 그리고 작년 1월 달에 8억 1,500만 원 2억 원가량 낮게 거래가 됐죠. 교동 시칩 프라디움동 84제곱미터가 지난 16일 3억 6천 지난 3월 5억 2천이니까 1억 5천만 원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전국은 지금 살 곳이 없습니다. 지금 잘 분석을 할지 모르는 분들이 뭐 지금 전북이나 속초는 지금 강원도는 투자해도 된다 그러는데 지금 그럴 시국이 절대 아닙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GTX 호재로 뛴 동탄 아파트 1년 새에 4억이 빠졌다. 지금 동탄 주변에 우포안이라고 하죠. 우남, 포스트빌, 동탄이 우남 포스트빌 그리고 포스코, 한화 다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면 실제 작년에 최고가는 14.4억입니다. 14.4억이고 지금 최종 거래가가 지금 10억이 됐습니다. 7월 30일 날 14.4에서 10억으로 떨어졌죠. 물론 여기는 A타입의 최고 로얄동 로얄층 여기는 C타입의 뒷동이지만 그래도 약 한 35% 정도가 빠졌습니다. 35% 정도가 빠졌죠. 실제 분위기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저도 뭐 물론 아파트를 요 시점에 팔았지만
제 생각은 실제 한 9억선까지 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9억선이 실제 2019년도 코로나 쇼크가 오기 전 2020년 전에 가격이 한 요 수준입니다. 9억선. 그래서 이 동탄 같은 경우는 한 9점 몇 억대에서 형성하면서 여기가 동탄의 대장이죠. 그 밑에 이제 아파트들은 다 이 밑으로 이제 포진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앞으로 뭐 광교라든지 또는 동탄이라든지 또 판교라든지 또 안양, 광명, 또 서울 제가 시간이 될 때 임장을 가서 직접 현장의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값이 하락되는 이유를 좀 정확하게 좀 디파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왜 이렇게 집값이 떨어질까? 이유는 첫 번째, 소득 대비해서 너무 주택 가격이 높습니다. 지금 09년부터 2022년까지 보면 저희는 매년 대부분의 근로자들, 뭐 자영업자들을 일단 논외로 하고 근로소득이 3에서 한 5% 정도 상승을 합니다. 근로소득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한 그 정도 올려주고 있고요. 그러면 물가도 한 그 정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주택 가격도 그 정도 올라가게 돼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것은 그 소득에 맞게 주택에 대한 원리금 상환,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그 주택을 구입했을 때 부담하는 지수,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은 범위에서 놀아야 돼요. 그게 지금 평균으로 따지면 한 60 정도 선이죠. 근데 지금 얼마냐? 60에서 70 사이 있었는데 84.6이라는 거죠. 역대 최고란 겁니다. 보십시오. 이 그래프가 지금 정상적이지가 않죠. 서울 같은 경우는 203, 경기 같은 경우도 113 정도가 됩니다. 실제 소득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너무 지금 높게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내 소득에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쓴 비율이 200.3%라는 거예요. 200.3%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 5천만 원 연봉인 사람이 세 전으로 2,500만 원을 원리금 상환하는 데 쓴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세금이 한 30% 되기 때문에 보통 한 3,700 정도 됩니다. 3,700. 3,700에서 2,500을 쓰게 되면 거의 생활이 안 됩니다. 이런 시국이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값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두 번째, 이 투자를 잘 모르는 2030 분들이 2020년, 21년도에 지금 연끌을 했어요. 제가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채가 사상 최고입니다. 소득 대비 저희 GDP 대비 부채 비율이요. 역대 최고죠. 그런 역대 최고 상태가 바로 2030이 그렇게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20년, 21년 보면 2030이 아파트 매수한 비중이 42% 전체에서. 이분들이 지금 돈이 없는데 어디서 이렇게 집을 샀겠습니까? 42%가 다 대출이었죠. 근데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하면서 24%까지 뚝 떨어진 거죠. 집을 지금 못 사게 되면서 매수 세력이 없어지고 집값이 너무 고점이다 이렇게 팽배가 되니까 진짜 매수 세력이 촛불 꺼지듯이 싹 사라졌어요. 이거는 당분간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매주 제가 분석하면서 그런 분석 결과를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가계 부담이 극대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30년 이제 상환을 하게 되면 30년 가계 대출로 하게 되면 집값은 지금 하락되고 있고 또 상환금은 증가되고 있으니까 이중고예요. 이중고기 때문에 절대 지금 집을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에
약 2%로 4.5억을 30년 상환으로 대출했을 때 월 166만 원을 원리금 상환을 했는데 지금은 4%죠. 4%도 낮게 잡은 겁니다. 그러면 214만 원이에요. 실제 지금 5% 6%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 250만 원 이상, 약 10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죠. 1년 전보다. 월급쟁이들이, 그리고 이거 소상공인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좀 계산한 방식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대출 제한, 지금 대출도 제한을 하고 있죠. DSR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도 제한되고 있고, 그리고 아직 세금 정책이 완화가 되지 않았죠. 지금 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과, 2주택은 8%, 3주택은 12%, 그리고 다주택자의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중과가 계획은 가액 중심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이 법안이 쉽게 통과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지금 매수 세력이 붙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되면서 지금 주값이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에서도 기회를 보는 안목을 키우고 계속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큰 부의 길, 경제적 자유로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물난리가 났죠. 물난리가 났는데 실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부자인 정주영, 현대 정주영, 그리고 삼성 이건희 선대 회장님들의 일화입니다. 현재는 삼성이 당연히 현대를 앞서고 글로벌 기업인데요. 박정희 정권 시절 현대가 1등, 삼성은 만년 2등이었습니다. 그 당시 각각 회장은 현대 정주영, 삼설 이병철, 현재 부의 상징인 강남은 그 당시 배밭이었을 뿐 아니었고 비가 오면 항시 침수가 되는 골치 아픈 지역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의 수도에서 침수가 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댐 건설을 위해서 두 회장을 불러들였습니다. 두 회장은 청와대로 모였고 박정희는 댐 건설을 맡을 회사를 뽑기 위해 현대와 삼성 중 누가 할 것인지 3달 뒤 각각 댐 건설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합니다. 댐 건설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순수익을 얻을 수 있기에 두 회장은 청와대를 나서자마자 바로 비서실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3달 뒤 두 회사의 보고서 중 당연 삼성의 보고서가 훨씬 앞섰습니다. 삼성은 당시 전 세계에 있는 그 지사에 연결을 다 하고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건설 업체들을 불러 모아서 설계부터 해서 시공하는 계획, 마스터 플랜과 가격 처감 방법,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이 현대를 훨씬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두 회장을 보내고 다음날 대국민 당화를 통해서 댐 건설을 맡을 회사는 삼성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삼성 직원들은 환호를 질러댔고 현대 직원들은 완전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정주영은 이병철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정주영은 생각했습니다. 삼성이 댐을 지었으니 강남은 앞으로 침수 걱정 없고 제3 한강교가 지어지면 해당 지역은 발전될 것이라 예상하여 삼성이 댐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 사이 모아둔 돈으로 강남의 노른자 땅을 모조리 사들여 둔 것입니다. 지금 코엑스, 그리고 백화점짜리, 삼성동,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코엑스 무역센터 등 모두 그렇게 정주영 회장의 성견 지목으로 탄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삼성이 댐 건설을 맡게 되면서 앞서 나간 상황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손쉽게 재역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맺은 말입니다. 멋진 바보.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추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남을 배려하거나 남 뒤에 서면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양보하고 희생하면 잃기만 하고 얻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바보라 부릅니다. 정말 그럴까요? 짧게 볼 때는 바보 같지만 길게 보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삶의 고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사람들이 남에게 인정받고 좋은 사람이라 불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빛나는 멋진 바보가 되세요. 오늘도 멋진 바보가 되는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